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라는 책을 쓰셨고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12년 동안 서울대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남인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이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이거 3년 꼬박 준비했거든요. 아, 3년 준비를 해서 여기에 제가 안 읽은 책은 한 권도 넣지 않았어요. 어린이 책부터 성인 네. 대상 책까지 싹 다 정리하고 눈알이 빠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출판사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아, 이제 독서 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 어쨌든 최고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들어온 서울대인데 이 네. 아이들은 초등 시절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조사죠. 네. 근데 제가 애 키워보니까 네. 사실은 이 초등 때 책 읽은 게 밑밥이 돼서 이게 깔아놓고 그러면 중등, 고등도 요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닥을 타고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니까 이거를 눈앞에서 지표로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가 느낀 게 실질적으로 내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 학생들도 그럴까?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도 책을 정말 잘 읽고 많이 읽고 책의 덕을 봤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3년 내내 한 거예요. 네. 3년 내내 6학기 동안 했거든요. 6학기 내내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표가. 제가 궁금한 건 초등 시기에 읽었다가 중고등학교 때 시간도 없고 뭐 그래서 안 읽은 학생은 있을 수 있어도 초등 시기에 아예 안 읽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읽게 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진 않죠. 네. 있긴 있어요. 있긴 제로라고 있겠죠. 말을 네네네. 못해요. 그럼요. 그런데 네. 상당 부분이 사실은 초등 때 많이 읽었어요. 초등 때 많이. 근데 이 많이 읽은 게 이 남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 때 많이 읽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애한테 막 다그쳐서 책 읽어. 안 읽으면 너는 이제 대학 못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좋아서 읽었대요. 처음엔 조금 안 좋았을 수 있는데 읽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그래서 책에 깊이 있게 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진대. 문해력이 좋아지면 국어 성적이 오른대. 그러면 서울대 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에 들어가는 거는 몰입의 경험이에요. 이게 쪽글 하나가 아니고 이 통책이라고요. 통책.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들어가면 대부분 앞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앞부분부터 휘몰아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버티고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몰입의 경험이에요. 이 몰입의 경험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게다가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 나는 클리어했어.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이렇게 두꺼운 거, 나 읽어봤어.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아들 키우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애한테 이렇게 얇은 책을 줬어요. 네. 그럴 땐 읽어요. 근데 이제 좀 읽는 것 같아. 속도 좀 빨라졌어요. 이제 책을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네네. 줘요. 그럼 두께 딱 보자마자 내려놔요. 안 보려고. 왜? 겁나는 거예요. 네. 저 정도 두께를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책 읽는 것은 소리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상당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고된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림도 없어, 글자가 많아, 게다가 두께도 두꺼워. 그러면 내가 깊이 잠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잠수 안 하고 찬방찬방 했던 애들은 저 두께가 오면 나는 잠수를 해야 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싫어하죠. 네. 그때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다. 200쪽짜리를 같이 잠수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10m 잠수했어. 그 다음 10m는 무섭지 않아요. 한 번 해보면 별로 무섭지 않다고요. 그렇게 독서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이게 몰입의 경험이고 사실은 우리가 성적 생각할 때의 공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엄마가 옆에서. 엄마가 옆에서 네. 저는 엄마가 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애가 책을 읽더라고요. 이제 책을 읽을 때 큰애는 고등학생이니까 안 되고 둘째는 되거든요. 5학년인데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네. 40분 동안
엄마랑 같이 책을 읽자. 그럼 소파에 앉아갖고 저는 제 책 읽어요. 네. 얘는 지 책 읽어요. 저도 연필 들고서 밑줄 그어가면서 읽거든요. 얘는 단어를 저한테 골라와 줘야 돼요. 읽으면서 단어를 낚시질을 해줘요. 얘가. 네. 네가 모르는 단어를 나한테 물어봐. 물어본 단어는 표시를 좀 해줘. 동그라미. 그리고 나중에 애가 그 책을 놓고 일어나면 단어를 제가 네. 다 적어요. 노트 같은데요? 예,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애가 네. 물어봤던 단어는 다 적는 거예요. 네. 긴 밤을 같이 읽었어요. 그럼 애가 엄마 각별이 뭐야? 물어봐요. 일소에 붙이다가 뭐야? 물 한 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묵인, 안가품, 성가시다, 둔감하다 이런 것들을 얘가 물어보는 것들을 저는 다 적어요. 제가 적는 거를 우리 아들도 알아요. 엄마는 단어를 수집하는 사람이야. 엄마를 도와줘. 네가 모르는 단어를 내가 알면 엄마도 단어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단어가 생기면 엄마 이거 모를 것 같은데 하면서 갖고 와요. 그러면 가끔은 제가 아는데도 모르는 척해요. 와, 나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뭐지? 그러면 지가 이거 각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특별이랑 비슷한 단어 아닐까? 이렇게 지가 얘기를 해요. 그럼 네. 맞다. 네가 맞다. 그제야 너가 나보다 생각난 잘한다. 것처럼. 너가 더 잘한다.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가 사전처럼 알고 있지 않고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전 찾아볼까도 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헨젤과 그레텔과 하얀 빛나는 돌멩이처럼 소중한 돌멩이에요. 그거를 모으는 거를 애가 이제는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는 좋은 거고 여기서 단어를 찾아서 하나씩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해. 엄마가 이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했어. 그럼 자기가 자연스럽게 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쳐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가 까먹죠. 아이가 까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3번 정도 까먹어야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까먹으면 이제 엄마의 노력이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각별한 사이 아니니? 나 한 입만 줘봐. 이렇게. 평소에는 야 우리는 친한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야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각별을 얘가 물어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야 그거 나 한 입만 줘봐. 우리는 각별한 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아이한테 노트에 적어서 주는 게 아니라 왜 교수님 휴대폰에 따로 적으시지 했는데 나중에 엄마인 내가 또 아이에게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도 저한테도 이게 메모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 2, 3일간은 제가 그 말을 좀 하도록. 기억하다가. 예,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놀랬던 게 애가 정육점이란 말을 몰라요. 더 모르는 건 푸줏간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고기를 사러 갔어요. 2, 3일 연속. 여기가 바로 정육점이야. 거기에 보통 땡땡 한우 뭐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요. 정육점이라는 단어가 없이. 땡땡 한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무모 축산.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바로 여기가 정육점이다. 눈으로 봐라. 이거를 데리고 갔어요. 정육점 아저씨 한우 뭐 주세요. 일부러 정육점 이렇게 써요. 푸줏간도 가끔 썼는데 푸줏간은 애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물전도 모르더라고요. 어물전.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한 10걸음 정도 가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장을 쫙 봤죠. 그래서 생선가게라고 알고 있죠. 어물전이란 말은 몰라요. 맞아요. 어물전 들렸다가 여기 갔다가 문방구 찍고 왔죠. 문방구만 알아요. 마트에 다 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개개별로 가게가 있는 곳이 있지만 또 적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 있겠네요. 또 여기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책에서 보면 엄마랑 대화 속에서 좀 엄마가 어휘력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를 해주셨던데 단어 바꿔치기?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A라는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 혹은 상황,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조금 일상적인 단어부터 고급한 단어까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상적인 단어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럴 때는 같이 앞뒤로 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데 애들은 세일은 알아요. 완전 헐값에 살 수 있지. 그 헐값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야 이거는 고가가 아니고 저가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세일은 많이 아는데 헐값하고 저가, 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책방
책방이라고 하는 것도 어렸을 때는 책방 서점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색칠을 하는데 야, 이 부분은 조금 너가 덜 칠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요 부분은 색감이 좀 빈약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애들은 빈약은 몰라요. 그런데 빈약을 들으면 문맥상에서 아, 뭔가가 조금 부족한 걸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너는 이렇게 밥을 잘 먹어 튼튼하구나. 그런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다음에 육중하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거든요. 옆에 붙여서.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쿵쿵거리지 마. 네 몸이 너무 육중하니까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조심. 그럼 애들은 아, 내가 쿵쿵거리고 몸집이 큰 건 알겠는데 엄마가 육중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아, 내가 육중하구나라고 얘기를 알 수 있죠. 육중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주 들으면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거의 동의어는 뭐뭐뭐뭐야 라고 외우는 방식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너 그거 알아? 이거랑 똑같은 뜻의 이거 있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벌써 듣기가 싫잖아요. 물어보는 건 저는 안 좋아해요. 네. 단위어 그게 뭐야? 라고 그거 물어보는 거 되게 좋지 않고 예. 애를 학원을 데려다 주잖아요. 네. 20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애하고 저하고 주구장창 하는 놀이가 있는데 네. 사자성어 내기. 앞에 오비 하면 뒤에 이락 맞추는 거예요. 괄목 하면 뒤에 상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애가 질문을 내고 제가 네. 맞추고 내가 질문을 내고 애가 맞추고. 근데 그 전에 이거는 한 20개 정도 한자를 공부를 했을 경우 네. 하는 경우 종호 와요. 네. 여기 할 때 한자 성어만 써면 싫어하니까 주차 하면 뒤에 금지. 이렇게 한자 성어 같지 않은 예. 사자 성어까지 네네네. 같이 넣어갖고서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금연 하면은 구역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네. 요렇게 사자성어 놀이도 할 수가 있고 제가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반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추면 지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작다 그럼 내가 크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못 맞춘 사람 딱 콩 맞기. 그러면 애가 단어를 재밌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단어 바꿔치기 그리고 반의어 하는 거 고사성어 퀴즈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상어와 개념어 사용하기 이건 뭔가요? 성적하고 좀 관련된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초등 고학년부터는 조금 신경 쓰였으면 네. 좋은 게 추상어 개념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과를 진짜 갖다 놓고 이거 사과야? 라고 알려주는 거. 사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사자 그림 보여주고 어흥 그렇죠. 사자. 그거 네. 이게 구체어입니다. 구체어들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 눈에 안 보여요. 애가 물어봐요. 엄마 성품이 뭐야? 인품이 뭐야? 인자가 뭐야? 자애로운 게 뭐야?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애롭다라는 것은 인자하고 인자 또 어렵잖아요. 그럼 인자가 뭐야? 인자가 뭐야? 막 이렇게 시작해요. 예. 꼬리를 물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이 나도 몰라 가서 공부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생한테는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들. 그럼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이 엄마 이 사람 왜 그래 막 그러거든요. 네. 지금 네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상냥하게 설명해 줄게. 엄마가 바로 자애 화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돌변하는 네. 사람이. 인품이 뭐니? 엄마가 저렇게 훌륭하고 화도 내지 않고 너 등짝 스매싱도 안 하고 항상 친절한 엄마가 바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제 웃죠. 웃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 힘든 단어 너무 많아요. 장엄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웅장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와 그거 너무 힘들어서 웅장할 때는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웅장하지? 막 이렇게 해서 숭고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망망대해 아주 큰 바다에 너 혼자 서 있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숭고야. 이해 못해요. 가본 적이 없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해수장에서 모래는 어. 봐봤지만 망망대해 혼자서 이렇게 저 압도되는 자연 이거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질문을 할 때 설명하지 일부러 설명하지는 혹시 않습니다. 아이가 안 물어보면 어떡하죠? 안물 안굼이면 저도 뭐 그냥 안물 안굼이죠. 아, 그냥. 근데 책을 읽혀주면 언젠간 물어와요. 아, 그렇겠네요. 네. 거기 안에서.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요. 네,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압축이 많이 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 붉은색이 뭐가 떠오르세요? 태양. 태양이 떠오르죠.
자, 태양이 붉은색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심정적인 게 느껴지세요? 뭐 정열이나 정열이죠. 열정, 그쵸. 열심 열정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떠오르죠. 이게 네.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애들한테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붉은색은 심장의 색깔이고 이 심장에는 바로 열정이 담겨 있는 거고 그게 현현된 게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상징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누이 그냥 문명사적으로 쌓아 올린 누적된 의미를 읽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누구나 당연히 여기에선 이런 느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썼는데 그걸 혼자만 다르게 이해하면 쉽게 말해서 이 문장이나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죠. 이건 원형이거든요. 네. 원형. 자, 보세요. 구름 같은 거는 방랑자의 상징이에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그게 깔려서 문학 작품이 탄생되고 어떤 시인이 시를 쓰고 텍스트를 누군가가 썼는데 애들이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게 애들한테는 확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은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A라는 대상이 있어요. A하고 비슷한 B가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럼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지 뭐 그럼 걔는 뭐 그러면 두둥강 난다는 얘기야 뭐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렁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 평상시에 구박을 받아 좀 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거거든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문다. 이 쥐가 진짜 쥐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은유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상징이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안 보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볼 때 애들의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살진 않잖아요. 현상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문 기사를 볼 때도 이게 팩트 그 자체로 아 오늘 날씨가 덥대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더우니까 앞으로 과일값은 어떻게 될 것이며 채소값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황을 보는 것까지 생각하려면 상징, 은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징과 은혜를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데 생활 속에서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씩 이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옛날 얘기 읽으면 돼요. 심청전을 보시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물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생명과 죽음. 근데 인당수에 빠져 죽었어요. 다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물의 아주 원형적인 상징이 두 가지 다 심청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상징이라는 걸 알아. 은유라는 걸 알아야 돼. 빨리 공부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은유 문제집을 사서 풀려야겠다. 상징 문제집 하루에 5개씩, 은유 5개, 상징 안 5개. 안 돼요. 이거를 애는 상징이라든가 은유라는 말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상징이야, 은유야 라는 말을 안 꺼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전래 동화, 신화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차츰차츰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또 할머니 세대 이야기들이 담긴 책은 어떤 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레방아 가보셨어요? 물레방아는 음식점에 가면 정원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죠. 네. 물레방아가 있으면 그 안에 그 헛간 같은 데 들어가면 실제로 방아가 있거든요. 거기 찢는 방아. 그 내려올 때마다 뿡 하고 내려오면 뿡 하는 거. 자, 저는 직접 봤어요. 지금 약간 그 뒷세대이신 아나운서님은 책으로 봤고 저거가 보면 저게 원래 농촌에 있었던 건데 지금 한정식 집에 저 물레방아 비슷한 게 와 있구나.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메주도 가짜 메주 달려 있고 천장에. 네. 그 메주를 쿵쿵쿵쿵 4개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파란 곰팡이 피고 하는 거 못 보셨겠네요. 못 봤죠. 마트에서 나오는 된장만 봤죠. 그렇죠. 네. 우리는 옛날에 메주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욕이었잖아요. 옥떨매라고 옥상에 떨어진 메주라고. 나 못생겼다고 울면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는 너 메주야라고 하면 메주가 뭔지 모른다고요. 제가 아이한테 깜짝 놀랐던 게 다듬이돌하고 다듬이질을 알려주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건 있었어요. 그건 있어요. 할머니께서 예, 빨래하시고 다듬이 소리도 아시죠? 땅땅땅 네, 소리. 또닥또닥또닥또닥또닥 네네네네네. 규칙적으로 또닥또닥또닥 내잖아요. 어. 게다가 그 방망이는 반질반질하고 네. 밑에는 돌이에요. 돌이 그렇죠? 있고. 네. 요거 다듬이 하는 건데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책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에도 할머니 다듬이 똘 소리 뭐 이런 게 나와요. 할머니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고추 잠자리 잡고 할머니는 마당에 고추 말리고 계시고 이런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엄마는 별로 안 힘든데. 지금 80년대 이후 어머님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이미지로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원두막도 안 가봤고 메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안 궁금했고 다듬이돌은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 모르는데 실제로 읽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몰라도 책 읽을 수 있겠던데 요즘 뭐 좋은 책 많이 나오던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습적인 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시대를 대상으로 한 소설이 과연 문제집에 전혀 안 나올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나오죠.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70년대, 80년대 그 시골 풍경 거기서 산업화되는 환경에서 시골과 도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이 낯선 풍물을 조금 의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속촌 같은 것도 네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모르는걸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전화기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 유선 전화기? 네. 그러니까 돌리는 게 아니더라도 번호 누르는 것도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하긴 하는데 왜 이건지 몰라요. 사실 여기에 하나 달려있고 여기 하나 달려있어서 이건데 맞죠. 지금 스마트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맞죠. 근데 하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꼭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풍성해질 수 있죠.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 과거에는 좀 언어감이 있다. 그러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요.